안녕하세요. 한국어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 2.0에 대해 소개해드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어시스턴트 팀의 필입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 2019년 이프 카카오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존 시스템의 구조와 그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검색 모듈과 기계 독해 모듈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각각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무거워진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CPU에서 서빙하였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은 사용자의 임의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시스템은 이를 해석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더글라스 엥겔바트가 만들었어요 라고 답변해주는 식입니다.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의입니다. 임의로 들어오는 이용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응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찾아 출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둘째는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해야만 한정되지 않은 범위의 질문에 대처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지만 질문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GPT-3와 같은 초거대 모델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델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세상 모든 외부 지식을 모델 안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론 비용 역시 커지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두 능력을 각각의 모델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대세입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며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답변을 컨트롤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들은 외부 지식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정보 검색을, 탐색된 외부 지식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찾는 데에 있어 기계 독해를 사용합니다. 저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외부 지식을 탐색하는 검색 모듈과 언어를 이해해 답변을 찾아내는 기계 독해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한국어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3년 전 이프 카카오 2019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소개해드린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이라고 지칭하도록 하며 이번 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가졌던 한계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 내 검색 모듈의 일부분입니다. 검색 엔진의 질의를 던지기 위해서 자연어 질문에서 주요 정보들을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질문 유형은 who, 키워드는 마우스, 만들다, 답변 유형은 단답형이라는 것을 추출해냅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들은 실제 검색 질의를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질문에 있는 키워드만으로는 정답이 포함된 적합 문서를 모두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질의 확장 기술을 통해 마우스 만들다, 마우스 제작, 마우스 발명 등의 질의를 만들어냅니다. 생성된 질의는 웹 검색에 던져지고 그 결과 기계 독해에 사용할 문서들을 얻게 됩니다. 이 문서들 안에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적합 유무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최대 100개까지 웹문서를 가져와서 최대한 정답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검색 모듈은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쳐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검색된 문서들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 독해 모듈의 몫입니다. 최대 100개의 문서들은 기계 독해 모듈에 입력되어 정답을 추출하는 데에 쓰입니다. 문서 하나당 정답이 하나씩 추출되므로 추출되는 정답은 최대 10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답들을 모두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므로 버팅과 커버리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답 하나를 골라 이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소개해드린 기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색 모듈의 한계부터 언급해보자면 키워드 기반 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동일할지라도 키워드가 다르면 없는 검색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개 키워드 검색은 BM25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질의와 후보 문서 사이에서 키워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바탕으로 문서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아무리 동일할지라도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웹에 검색을 날려보면 개발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490만 건, 제작자에 대해서는 220만 건, 만든 이에 대해서는 3,300만 건, 발명가에 대해서는 39만 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검색 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 질문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리 키워드에 대해 유사한 의미의 키워드들을 함께 검색에 사용하는 지리 확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작동하려면 지리 확장 사전을 구축해야 하는 등 인력의 투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리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검색 결과는 늘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검색 결과 중 어떤 것이 정답이 있을 법한 문서인지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계 독해 모듈 또한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빠른 속도를 위해 가벼운 CNN 구조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 등장한 버트를 비롯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빠르지만 언어 이해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의미는 동일할지라도 질문이 조금 바뀌면 출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한국어의 공식 문자로서 세종이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창제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20세기 초반 이후 달리 이르는 명칭이다 와 같은 문서를 입력으로 주고 세종이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창제한 문자가 뭐야? 라고 물을 경우 훈민정음이라고 제대로 된 답변을 출력하지만 질문을 살짝 바꿔서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뭐야? 라고 물으면 공식 문자라고 엉뚱한 답변을 출력하는 식입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본문과의 텍스트 일치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델이 이를 헷갈린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정답이 없는 경우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무조건 문서 안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답이 없는 경우에도 엉뚱한 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조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창제한 문자가 뭐야? 라고 물으면 실제로 정조가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님에도 훈민정음이라고 엉뚱한 답을 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읽어보고 적절한 답이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다 혹은 답이 없다고 대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기존 모델은 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모델은 오직 본문 내에 등장하는 텍스트만을 출력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 혹은 아니요 라는 답변을 출력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해주면 좋겠지만 모델은 훈민정음이라고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 역시 기존 모델의 또 다른 한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한계들을 개선하고자 질의응답 시스템 2.0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이점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검색 모듈의 경우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딥러닝과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검색 결과도 대량이지만 부족한 문서가 다수 있었던 것에 비해 소량이지만 적합 문서 위주로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독해 모듈은 기존의 글로브 CNN 구조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로 개선하였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나 예 아니오 질문도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빙의 경우 기존에는 C++ 모델을 직접 구현하여 서빙하였으나 2.0에서는 오닉스를 도입하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모듈입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댄스 패세지 리트리벌, 줄여서 DPR이라는 신경망 기반의 검색 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DPR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지리와 문서를 각각 한정된 크기의 벡터 공간에 댄스 벡터로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의 내적을 계산하여 지리와 문서의 유사도로 정의합니다. 다양한 문서들에 대해 이렇게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서를 적합 문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DPR에서는 지리와 문서 사이의 유사도를 어떤 키워드가 있다, 없다와 같이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범위의 실수로 표현하므로 의미가 동일할지라도 키워드가 달라서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서 누락되는 일이 적고 텍스트의 실제 의미를 잘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DPR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각각의 지리에 대해 적합 문서와의 유사도는 높아지도록 부적합 문서와의 유사도는 낮아지도록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러려면 지리들과 그 지리들에 대한 적합 문서 그리고 부적합 문서의 목록이 학습 데이터로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질의응답 데이터셋의 경우 질문과 그에 적합한 문서 그리고 정답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에서 지리에 대한 적합 문서를 구할 수는 있어도 부적합 문서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문서를 임의로 생성하기 위해 인배치 네거티브 샘플링, 줄여서 IBNS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훈련 시에 주어지는 배치 내에서 지리와 쌍을 이룬 적합 문서 외에 모든 문서들을 부적합 문서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리 1과 문서 1이, 지리 2와 문서 2가, 지리 3과 문서 3이 서로 적합하다고 할 때 지리 1에 대해서 문서 1은 적합, 문서 2는 부적합, 문서 3도 부적합이라고 처리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DPR 모델을 훈련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아무 문서나 부적합 문서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임의로 뽑힌 부적합 문서는 누가 봐도 지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모델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인 어댑티브 배치 스케줄링이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부적합 문서로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모델이 보기에 유사한 문서들 중에서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합 문서와 부적합 문서 모두 어느 정도 지리와 유사한 내용이 되므로 모델이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살피며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이포크에서는 무엇이 유사한 문서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IBNS를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첫 이포크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모델이 대략적으로 지리와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델에게 직접 각각 지리에 대해 유사한 문서들을 찾도록 하고 이 중에서 실제 적합 문서가 아닌 나머지 문서들을 부적합 문서로 선정하여 학습에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포크를 학습하고 나면 모델이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지리와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향상된 모델을 이용해 지리별로 유사한 문서를 찾도록 하고 이들을 부적합 문서로 선정하여 학습에 투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매 이포크를 반복하며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때마다 ABS를 이용하면 학습에 투입되는 적합 문서와 부적합 문서의 쌍도 더욱 유사해질 것이므로 모델은 더욱 도전적인 훈련 과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델일지라도 그냥 IBNS를 사용해 훈련했을 때보다 더욱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기된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콘덴서라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에 ABS를 적용한 결과를 MS마르코라는 패세지 랭킹 리더보드에 제출한 결과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순위가 밀려서 8위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성능이며 이렇게 학습된 DPR 모델을 검색 모듈에 투입하여 검색 성능을 크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된 DPR 모델을 검색 모듈에 투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여러 실험 데이터셋은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었음에도 실제 환경에 적용하다 보니 한계가 금방 드러난 것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학습 때에는 접하지 못했던 고유명사들을 변별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김민철이 누구야? 라는 질문과 이민철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델은 김민철과 이민철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는 댄스 벡터가 가진 한계에서 유래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한정된 벡터 공간에 압축해 표현해내기 때문에 텍스트로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비슷한 벡터 공간에 배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임의의 질문 400여 개에 대해 DPR로 인코딩한 결과를 위와 같이 2차원 평면에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김, 이, 박, 최, 정민철이라는 서로 다른 5명의 이름을 넣은 질문이 모두 가까운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김민철에서부터 정민철이라는 이름들을 학습 과정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비슷한 인베딩 공간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DPR을 사용하면 이민철에 대해 물었는데 김민철 혹은 정민철에 대해 한 문서를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검색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명사구와 같은 필수 키워드들을 먼저 추출하고 이를 포함하는 문서들에 대해 DPR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DPR과 키워드 검색의 장점을 모두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개 기계독해 데이터셋인 클루 MRC의 데브셋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만 사용한 검색에서는 상위 1개만 취했을 때 정확도가 56%에 그쳤지만 DPR을 사용한 경우 67%까지 개선되었고 DPR과 키워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79%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스템이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검색 모듈에서 질문에 적합한 문서를 가져오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검색 모듈의 성능은 사실상 전체 질의응답 시스템의 정확도의 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PR과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면 상위 5개 문서만 사용해도 정확도가 90%를 넘으므로 전체 시스템이 90%를 넘는 정확도를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계 독해 모듈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트라는 언어 모델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버트는 대량의 텍스트를 자기 스스로 미리 학습하는 사전학습이라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 사전학습에서 모델이 획득한 언어 이해 능력은 다른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자연어 과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버트를 따라서 다양한 사전학습 언어 모델, 줄여서 PLM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과연 어떤 PLM을 사용하는 게 기계 독해 모듈에 좋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버트였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버트는 입력 토큰 중 일부를 랜덤하게 손상시킨 뒤 이를 모델이 다시 복원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PLM으로 버트보다 학습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일렉트라도 고려했습니다. 일렉트라는 입력 토큰의 일부를 임의로 손상시킨 뒤 각각의 토큰의 교체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여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버트와는 다르게 모든 토큰이 학습에 사용되므로 학습 효율이 높아 동일한 크기의 모델임에도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모델인 코버트와 코일렉트라를 이용해 평가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평가 데이터 셋으로는 앞과 동일하게 클루 MRC 데브셋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렉트라 모델이 버트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긴 하였지만 만족할 만큼 정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PLM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플린터는 리커링 스팬 셀렉션이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된 PLM입니다. 이 PLM의 아이디어는 반복되는 단어구를 활용하면 질문과 답변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뉴스 텍스트에서는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구를 하나만 빼고 모두 마스킹하여 Q1, Q2, Q3, Q4와 같이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Q2를 보겠습니다. Q2는 원래 원전 정책 기조라는 단어구입니다. Q2가 포함된 주변 맥락을 보면 정부의 무엇은 바뀐 게 없다가 되고 이것이 일종의 질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뭔지 찾는 게 모델이 할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 있는 이처럼 원전 정책 기조가 유지될 필요성에서 원전 정책 기조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Q2가 원래 어떤 단어구인지를 가리키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모델은 마치 질의응답에 대해 답변하는 걸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스플린터 모델을 사용할 경우 기계 독해와 같은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스플린터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플린터가 잘 작동하려면 반복되는 단어구를 잘 추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저희는 총 6회의 실험을 걸쳐 한국어에 적합한 추출 규칙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렉트라 모델 대비 약 10%포인트 향상된 정확도를 달성하여 최종 정확도 74.44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향상폭은 다중문장 추론 질문에 대해서 컸습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질문과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 여러 문장 간의 관계까지도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계 독해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지만 모델은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질문은 크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설명이 아닌 긍부정의 확인만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기계 독해 모듈은 오직 설명 의문문에 대한 답변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사용한 질의응답 시스템 역시 판정 의문문을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어떤 질문은 되고 어떤 질문은 안 된다고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델의 커버리지를 확장하여 설명 의문문뿐만 아니라 판정 의문문까지 처리해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판정 의문문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모델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모델이 정답의 위치뿐만 아니라 정답의 유형도 함께 분류하도록 분류기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분류기가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일반 정답인지, 예인지, 아니오인지, 아니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예, 아니오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일일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희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자연어 추론, 즉 NLI 데이터셋이었습니다. NLI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자연어 처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제와 가설을 주고 그 둘 간의 관계를 함의, 모순, 중립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층에 건물 사람들만 이용하는 수영장과 썬베드들이 있고요. 라는 전제에 대해 건물 사람들은 수영장과 썬베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설을 준 경우 전제를 통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함의. 반대로 흡연자분들은 발코니가 있는 방이면 발코니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라는 전제에 대해서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다. 라는 가설을 준 경우 전제를 통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모순. 마지막으로 10층에 건물 사람들만 이용하는 수영장과 썬베드들이 있고요. 라는 전제에 대해 수영장과 썬베드는 유료입니다. 라는 가설을 준 경우 전제를 통해 가설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중립이라고 분류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 데이터를 잘 보면 예 아니오 질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규칙을 동원하여 가설을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NLI 데이터는 훌륭한 판정 의문문 데이터셋이 됩니다. 이때 함의는 예로, 모순은 아니오로, 중립은 알 수 없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사람들은 수영장과 썬베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설을 건물 사람들은 수영장과 썬베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이때 답변은 예가 되고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다. 라는 가설을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답변은 아니오가 되고 수영장과 썬베드는 유료입니다. 라는 가설을 수영장과 썬베드는 유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정답은 알 수 없음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다른 기계 독해 데이터셋과 다르게 지문이 짧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클루 NLI 데이터셋 내에 해당 문장들의 출처가 밝혀져 있으므로 이 출처를 이용해 해당 전제의 앞뒤 문장을 찾아 이어붙여 지문을 길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 아니오 질문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구축하지도 않고도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기계 독해 모듈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 정답을 찾아주며 근거 문장을 골라줍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는 누가 만들었어?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유형 분류로 설명, 정답은 더글라스 엥겔바트, 그리고 이에 맞는 근거 문장을 뽑아주고 마찬가지로 마우스는 엥겔버트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형 분류로 예, 정답 역시 예,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역시 뽑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엥겔바트는 마우스를 왜 만들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형 분류로는 답변 불가, 정답과 근거 문장은 알 수 없음이 되는 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모델의 성능을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스플린터 모델의 평가는 클루 데브셋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클루 공식 사이트에 보고된 테스트 평가 결과와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클루 로버타 라지 모델이 MRC 데이터셋에 대해 약 75.58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일 때 저희 스플린터 YNS 모델은 같은 질문 유형에 대해 71점에서 76점 사이의 정확도로 준수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판단의 정확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클루 로버타 라지 모델의 경우 NLI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86.63점을 기록하였는데 스플린터 YNS 모델의 경우 85에서 88점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서포트 F1은 근거 문장 선택의 정확도인데 이 역시 준수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스플린터 YNS 모델은 베이스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로버타 라지와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모델로 정답 추출뿐만 아니라 예, 아니요, 답변 불가 판단, 거기에 근거 문장까지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모델을 기계 독해 모듈에 투입하여 전체 모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검색 모듈과 기계 독해 모듈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모듈 모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연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서빙을 위해 다양한 최적화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 큰 연산량 때문에 GPU에서의 서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GPU는 대규모 배치에 대해서 스루풋이 크지 그 레이턴시 자체가 낮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CPU의 경우 소규모 입력에 효율적이고 레이턴시가 낮지만 대규모 처리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희가 제공할 질의응답 시스템은 입력 길이가 제각각인 질문, 본문들이 불규칙적으로 입력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 입력을 자주 처리하기에는 CPU가 GPU보다 가성비상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신 CPU 아키텍처의 경우 딥러닝 연산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명령어가 지원되므로
저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선택했으니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학습 프레임워크와의 연동성, 그리고 다양한 모델 구조에 대한 지원 여부, 마지막으로 빠른 추론 속도였습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중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에 널리 쓰이는 파이토치입니다. 파이토치는 학습 프레임워크의 연동성도 좋고 다양한 모델 구조도 지원하지만 CPU 추론용으로 사용하기엔 속도가 너무 느려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C++를 사용한 직접 구현입니다. 2019년에 소개해드린 시스템은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빠른 추론 속도는 잡을 수 있었으나 모델 구조가 바뀌게 되면 전체 코드를 새로 짜야 하고 학습 프레임워크와 연동성 역시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닉스 런타임입니다. 이는 파이토치와도 부드럽게 연동되고 다양한 모델 구조도 지원하면서 또 C++ 네이티브로 구현된 런타임이 최적화된 추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속도 역시 빨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닉스 런타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닉스 런타임에서 모델을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 양자와 레이어 퓨전, 상수 폴딩이 그것입니다. 이 중 상수 폴딩은 프레임워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므로 저희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었으나 앞에 두 가지는 저희가 신경 써야 했습니다. 먼저 모델 양자화입니다. 모델 양자화는 일반적으로 32비트 실수형으로 표현되는 행렬값들을 8비트 정수형으로 변환하여 정밀도를 낮추는 대신 연산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양자화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레이어로 덴스 리니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력값을 흔히 액티베이션, 곱하는 가중치 행렬을 웨이트, 더하는 상수항을 바이어스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이 덴스 레이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이 레이어들을 양자화하여 메모리 소모량을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양자화 방법은 퍼 텐서 양자화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모두 int 파일 범위의 정수로 반환하고 전체 텐서에 각각 하나의 스케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플로트 32 연산 대비 최대 4배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 행렬을 하나의 스케일 파라미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커서 최종 정확도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퍼 채널 양자화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양자화하는 것은 동일하나 웨이트의 경우 컬럼별로 서로 다른 스케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웨이트의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 채널 양자화를 사용하더라도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에서의 정확도 하락은 큰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에 보통 여러 개의 토큰이 들어오는데 이 토큰들이 의미에 따라 그 값의 범위가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며 이 아웃라이어를 포함해 스케일 파라미터를 잡게 되면 그 값이 매우 커지고 또한 실제 액티베이션 행렬값은 대부분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퍼 토큰 양자화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우, 즉 각 토큰별로 스케일 파라미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토큰에서 아웃라이어가 발생할지라도 다른 토큰의 양자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이 크게 줄어들어 모델의 최종 결과도 매우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파이토치나 오닉스 런타임 등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연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현이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오닉스 런타임을 포크하여 퍼 토큰 양자화를 지원하도록 내부 C++ 코드와 어셈블리 커널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퍼 토큰 양자화를 사용하면 기존 방법에서는 정밀도 부족으로 양자화가 어렵던 부분까지 양자화가 가능해져 추가적인 속도 개선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레이어 퓨전입니다. 레이어 퓨전은 자주 사용되는 여러 레이어 조합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서 연산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오닉스 런타임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 자주 쓰이는 연산들에 대해 퓨전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커스텀 퓨전 레이어를 C++로 구현하여 오닉스 런타임에 추가함으로써 모델이 더욱 최적화되어 구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추가한 세 가지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최적화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질문 1개에 대해 본문 1개를 추론한 경우에 평균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원본 모델은 약 270ms로 꽤 느린 편입니다. 오닉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 채널 양자화를 적용할 경우 약 140ms로 원본보다 2배 정도 빨라졌으나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모델의 정확도 역시 74.90에서 73.82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퍼 토큰 양자화를 구현하여 적용한 결과 아주 약간의 속도 희생을 통해 정확도를 74.23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최적화와 레이어 퓨전을 추가하자 속도는 계속 향상되어 최종적으로 원본의 4배까지 빠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를 여러 본분에 대해 수행해야 되므로 실제 레이턴시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테스트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200에서 300ms 정도로 준수한 응답 속도를 보여서 CPU상에서의 빠른 추론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검색 모듈에 대해서는 키워드 검색에 DPR을 추가하여 검색 성능을 개선하였고, 기계독해 모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 적합한 PLM을 도입하고 판적 의문문과 정답 유무를 처리하도록 모델을 확장하였으며 NLI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빙에 대해서는 오닉스 런타임을 도입하여 서빙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였으며 퍼 토큰 양자를 구현하여 성능을 개선하였고, 오닉스 런타임에 커스텀 최적화를 적용하여 속도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많이 높였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추가 향상을 첫 번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에선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팀은 코커드 2.0에서 1위를 달성한 긴 문서에 대한 기계독해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문서가 아니라 표나 목록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한국어 오픈 도메인 질의응답 시스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